안녕하십니까. 세상가치TV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도자기 한 점에 대한 가치, 그리고 사진으로 감정을 하는 것, 육안으로 감정하는 것, 또 다른 기구를 통해서 감정하는 것, 또 이 도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곳, 예를 든다면 대형 박물관에 있다든지, 대만 고궁 박물관에 있다든지, 그다음 난징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중앙국립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다라는 장소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보증이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이 도자기는 진품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가 현재 어디에 소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진상으로 보이는 도자기를 가지고 가치를 먹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주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도자기 한 점을 이 사진으로 보고 구입을 한다면 얼마까지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거꾸로 분양을 만약에 한다면 남에게 얼마의 가치를 받고 분양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결정은 팔 때와 살 때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진품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에 의해서 설사 진품이면 사고 싶어도 진품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가치를 주고 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많은 도자기들이 또 진품 여부를 떠나서 많이 이제 팔고 있죠. 난전에서도 팔고, 그 중에는 아주 좋은 도자기들도 있을 것이지만 보는 사람의 안목, 또 어찌 보면 운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지식 속에 감정을 하고 또 구입을 하고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세상가치 TV에서 보여주는 이 월주창자 해무리굽 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진품이겠습니까? 가품이겠습니까? 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굽쪽입니다. 그리고 유약적인 부분, 그리고 산화된 부분, 노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피부 표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진 감정을 한다면 지금의 감정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약이 일정하지 않고 지금 약간 두껍게 되어 있는 부분, 색깔에 대한 부분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에 대한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진품을 늘 보던 사람은 진품의 확률로 따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90% 이상의 진품이다. 어떤 분은 10% 미만의 진품이다. 다시 말해서 가품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 현재 이 기물은 변하지 않고 사진도 변하지 않는 이 한 점을 100명의 사람이 만약 감정을 한다면, 또 전문가 감정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100명이 모여서 각자 이 사진을 보고 판정을 내리라고 했을 때 100명이 똑같은 답을 낼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중국 것인가 한국 것인가? 그러면 중국 것이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국 것이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에 있는 도자기는 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점의 도자기가 중국 것인지 한국 것인지 또 진품인지 가품인지 등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만약 이게 진품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확신하고 또 확인이 되고 그렇게 인증이 된 도자기인데 누가 만약 10만 원, 100만 원에 내어놓는다면 사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품이지만 진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서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다시 말해 더 정확히 한다면 사는 사람이 이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방품인지 또 방품이라면 언제 때 방품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이든 국제적인 부분이든 국내적인 부분이든 명확하게 진품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 수 있는 그런 감정이나 설사 그렇지 않다면 안목에 의해서 적당한 가격, 공부한다, 수업료 낸다. 그러다가 정말로 진품이라는 것이 결정이 나고 국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또 대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보는 이 한 점의 도자기, 세상가치 TV에서 이 한 점 월주청자 해무리 굽완 이 한 점을 만약 분양한다면 여러분은 얼마에 구입하실 생각입니까? 라는 관점에서 판단해 보면서 다음 영상들을 하나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것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보면 우리가 벽화를 주로 TV에서 봅니다. 그래서 벽화의 안에 문양들 중에 이런 독이나 이런 모습의 그릇 종류, 병 종류를 가끔은 봅니다. 지금 현재 중간 끝은 매병 형태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손에 있는 것들은 주로 용기죠. 기름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것들을 넣는 그런 어떤 작은 병의 모양을 하고 있는 도기들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집트 푸스타트라는 곳에 이제 발굴 작업을 하는 거죠. 고대 유적에 대한 발굴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푸스타트라는 곳의 발굴 현장입니다. 유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유물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집트에서 출토된 중국 오료 파편, 당나라 때 수입한 오료 파편들이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월주요 9세기 약 800년 이집트에서 수입한 당나라 월주요가 대량으로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이 당시 9세기에는 자기를 굽고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한국 것인지 중국 것인지 어느 나라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시대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나라 것입니까? 송나라 것입니까? 아니면은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현대 모방품 아니면 자꾸 처리를 한 것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이집트에서 출토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놓은다면 진품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출처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혼란감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크리스티나 소더비 등 메이저급의 경매회사에서는 그런 이력에 관련된 부분, 더 정확한 진품의 확률이 높고 진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이력을 많이 따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이집트 유적지에서 발굴된 월주요 청자 9세기경에 수입된 월주요 청자입니다. 햇무리 굽입니다. 지금은 월주요 청자를 모방한 이집트 노교독입니다. 그래서 9세기경 중국에서 수입한 이런 월주요 청자를 모방한 이집트 노교독입니다. 모양은 비슷하죠. 햇무리 굽이군. 현재 대형 도자기 이런 도자기들을 지금 현재 굽고 또 수출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도자기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자기는 한 번만에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첩이라죠. 하나를 만들고 또 다른 부분을 만들어서 또 붙이고 해서 큰 기물을 만들고 소성 과정을 거쳐서 완성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큰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양손을 잡고 이렇게 만들어 가죠. 성형 과정을 거쳐서 이제 소성하기 전 지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마 안에 넣고 이런 장작을 가지고 불 온도를 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가마를 장작 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마를 통해서 화력을 넣고 온도를 천천히 올리죠. 1000도까지 유약이 녹을 시점까지 계속 불 온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화력을 점점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멍을 통해서 안에 화력이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는지 그런 어떤 불 화력 색깔에 의해서 또 오랜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 색깔과 또 가까이 갔을 때의 피부에 와닿는 온도 이런 것 등등을 모두 경험한 분들이 이 내부 온도를 감지를 하고 또 산하에서 산소 공급을 했던 산하에서 산소를 막고 또 일정한 시점에 환원법으로 또 청자 색깔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월주요 가마라고 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15도 경사에 50m 길이 정도 되는 것이 주로 월주요 가마 형태입니다. 내부를 보면 이렇게 15도 경사 50m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래에서 불을 떼면 그 불길이 저 끝까지 가고 끝에 있는 굴뚝으로 이제 연기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월주 청자들이 주로 이런 색깔입니다. 이것이 청자입니다.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양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군산 앞바다나 신안 앞바다 이런 데서 이제 출수가 되죠. 그래서 수장이 되어 있던 이런 골동 도자기류들이 또 가끔은 발굴이 되어서 출수가 되어 출수품으로 또 전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출수를 위한 물품들을 지금 현재 발굴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잠수부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처음 보았던 해무리국과 지금 현재 굽은 약간 다릅니다. 굽이 좀 더 좁아졌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좁고 넓고 라는 어떤 그런 양식에 의해서 또 발굴이 되거나 또 출토되거나 출수에 의한 시기를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명문이라든지 등을 보고 그 시기의 특성들을 또 자료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도자기는 한국 거겠습니까? 중국 거겠습니까? 라고 어느 나라 것인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중국 것이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국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미륵사지에서 지금 현재 현장 발굴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미륵사지 출토된 고려 청자입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출토된 고려 청자가 월주요와 형식이나 틀이 같았다라고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굴을 한 연구원들은 중국에서 이 월주요를 만든 도공들이 일부가 한국에 와서 만든 시기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카이펑 개봉이라 그러죠. 수도 중국 카이펑에서 일어났던 도자기, 특히 송대 오대요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요라는 것이고, 그리고 흔히 이 송대 시기 오대요 중에 청자가 4개, 백자가 한 종류, 주로 청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었고 백자는 땅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었다라는 문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요입니다. 이거는 관료이고요. 이거는 정료입니다. 백자죠.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백자보다 청자를 송나라 때 더 중요시하고 제사 등에 많이 사용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시대의 송나라의 때 이 백자에 관련된 정료는 조금 조잡하였다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문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송나라의 태평노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에 보면 고려의 비색이라고 해서 고려 청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각 나라의 특상품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고려 청자 비색이었다. 비색을 가지고 있는 고려 청자를 송나라 태평노인이 글을 적어 놓은 문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려 상감 청자입니다. 고려 청자 참회형변 국보 94호입니다. 고려 청자라고 하는 게 맞겠죠. 지금 현재 보면 떨어지는 물입니다. 이 물은 투명하고 하얗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 물이 이래 모여져 있는 곳을 보면 물론 이제 깊이가 있겠죠. 두께가 있겠죠. 그런데 하얀색이 아니고 아래 청자색이 띕니다. 이것이 바로 청자가 청자색을 띠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약과 그리고 그 태토가 가지고 있는 색깔에 의해서 이런 색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폭포라든지 떨어지는 물색이 하얀색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모여 있는 곳에 담겨져 있는 바위라든지 흙이 있는 그 위에 물이 쌓이게 되고 높이가 되면 이런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푸른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우리가 흔히 청자색에서 나오는 청자의 색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물에 그대로 투영된 것을 보면 이렇게 물고기, 내면에 들어있는 물고기를 정확하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고려 청자와 송나라 때 용천료, 청자를 대표하는 용천료의 차이입니다. 그게 투명류를 사용했느냐, 불투명류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들어있는 무늬가 명확하게 보이느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고려 청자는 투명류를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밑에 있는 것까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고려 청자의 비색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문양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우리나라 겁니다. 매병의 위의 모양을 보더라도 고려 거라는 것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고려 청자 음각 매병이고 투명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문양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용천로에서 나온 용천청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투명류입니다. 그래서 이 상이 귀에 걸려있는 손잡이에 걸려있는 이 안에 용무양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잘 보이는 우리 고려거와 용천류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 때의 황실에서는 우리 고려청자를 앞다투어 소유하려고 하는, 또 경쟁을 하면서 소유를 하려고 하였다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라고 중국 문헌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천류는 불투명류로서 무늬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이곳에 있는 가마터를 발굴하다 보니 넓이가 1에서 1.5m, 길이가 15에서 20m. 그래서 중국보다는 길이가 약 한 3분의 1 정도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가마터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통로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발굴하면서 우리나라 고려 청자에서 만들었던 가마와 중국에서 용천류를 만들었던 그런 가마의 차이점, 또 내부에 벽돌로 쌓았던 중국과 우리는 흙으로 쌓았던 그런 어떤 가마터의 또 다양성, 불길, 불온도 등에 대한 연구에 대한 비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 청자의 비색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 이제 장작 불을 떼죠. 그리고 불을 천천히
이제 온도를 올려 나갑니다. 그래서 불 색깔을 보고 그에 따라서 장작을 또 조금씩 더 넣으면서 불 온도를 계속 올리죠. 그래서 처음 낮은 온도에서 유약이 녹는 1000도까지 이제 상승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도까지 충분히 상승이 되고 또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청자토는 약간 흑색, 지금은 소성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같이 약간 흑색을 띠고 있고 또 철 성분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철 성분이 들어있는 이 흑색의 청자토에서 소성 시에 이제 산화가 되죠. 그리고 그 이후 적정한 온도가 되었을 때 이제 산소 공급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산소가 다 타고 또 이 청자토, 테토 내에 들어있는 산소까지 다 타버리죠. 그리고 난 뒤에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불길이 가고 그리고 이 테토 또 철 성분이 들어있던 본연의 색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환원법에 의한 청자색, 고려비색, 청자색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약이 녹으면 최고로 온도를 높이며 산소 공급을 막아 환원을 시킨다. 그래서 산화소성에 대한 색깔, 산화소성을 시키다가 환원소성을 이제 이렇게 시켜나갑니다. 그래서 환원소성으로 테톤의 산소까지 모두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산화와 환원의 절묘한 조화로 비색청자가 이제 탄생이 되었다. 그래서 소성 전에 이런 것들이 상감청자가 소성 후 이런 색깔을 띠게 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양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중국자기와 다른 것, 고려 상감청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경병인데 이것은 고려청자 장경병으로 보물 1454호로 호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려청자 상감 모란문 매병 호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고 문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수출도 외국에 수출도 하고 또 국내에서도 또 중국 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국내에서 강진해서 또 개성으로 갖고 올라갈 때는 배편을 이용하죠. 그래서 배편을 이용할 때 이렇게 집과 나무로서 이렇게 꾸러미를 해서 이제 운송 수단을 내서 옮기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배를 가지고 가다가 배 해양 날씨에 의해서 난파가 되고 또 침몰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침몰선이 몇백 년을 두고 있다가 이제 발견이 되어 발굴이 되고 이제 출수가 되어서 이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전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출수된 도자기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수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문헌에 옛 문헌에 의해서 이건 향로죠. 그래서 이런 향로에 대한 문헌으로 인해서 적어도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모양이었다라는 이제 근거, 이력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 이제 진품 여부에 대한 부분에서 진품이고 또 시기적인 조사, 유약, 태토 등등의 기구적인 검사 등등을 통해서 진위가 나오면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였던 이게 연화 우리가 요 보면 청자, 연화형 향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고려청자 사자형 향로로서 국보 60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장되어 있던 배에서 건져 올린 잠수부들이 건져 올린 첫 상태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했던 부분에 지금 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리 올라오면 이제 약품 처리라든지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뒤에 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되고 또 가끔은 전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안선에서 중국의 도자기들이 대략 약 3만 점, 27,000 몇백 점이라는데 약 3만 점이 발굴이 되는 과정에 8점의 신안선 발굴 고려청자가 나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청자와 상관없이 18억, 31억, 34억 이것은 국내에서
거래된 낙찰된 백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 항아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국내에 거래되는 조선 백자 달 항아리가 18억에도 31억에도 34억에도 이렇게 이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런 도자기가 수준이 똑같은 도자기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높은 가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매에 관계되시는 분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재가 특정한 문화재가 어느 정도 되면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죠. 그래서 문화인들은 그런 반출 시기에 대한 것들을 해제해 달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의 문화재와 또 그와 관련된 골동품의 가격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꼭 우리나라에만 소장되어야 되는가?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등에 우리 기물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면, 거기에다가 전시가 많이 되고 있다면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법의 완화나 해제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이런 낮은 가격이고 해외 판매가 되면 이거보다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지금 이제 낙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분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 아트 스토리라고 유튜브를 보면서 이분께서 이제 설명하시는 것이 이렇게 30억, 34억, 18억, 30억 이렇게 팔리는 조선 백자가 대단히 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싸게 팔린다는 겁니다. 해외로 나가면 비싸게 팔리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국내 거래를 하는데 이분께서 70억의 낙찰을 시키고 수수료가 10억입니다. 그래서 80억에 대한 금액을 받고 이 낙찰된 도자기를 직접 이제 배달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장가에게 전달을 해주고 이제 돈을 받을 때 수수료를 조금 낮춰주려고 이래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 소장가가 그 도자기를 끌어안으면서 이 정도의 도자기가 80억 밖에 하지 않느냐, 내 아파트가 지금 현재 55평인데 그 정도 가격밖에 하지 못하느냐라고 한탄하면서 그냥 끌어안았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80억 정도밖에 하지 않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탄을 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자기, 이 소장가가 만약 세상가치 TV에게 분양한다면 적정 가격은 얼마로 세상가치 TV에게 판매하는 것이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소장가라면, 거꾸로 제가 만약 이것을 소장하고 있다면 진품을 세상가치 TV에서 이 도자기를 분양한다면 여러분은 얼마에 구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얼마 정도면 내가 구입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것이 완전한 진품, 전 세계로 아직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진상으로만 영상에 유튜브든 사진상으로만 보여주고 판매가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에 구입을 하시는 게 가성비 좋게 구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기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팔 때와 내가 살 때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품인지 진품이 아닌지의 여부, 감정가에게 가서 국내 감정가에서 감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감정을 받았다면 진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싼 가격을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진품이라고 감정가에 받은 것을 그렇게 팔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살려고 할 때는 그것이 정말로 진품이 맞느냐라고 의구심을 하면서 그 가격을 아주 낮추려고 하죠. 그래서 내 것은 진짜고 다른 사람 것은 가짜다 라는 말들이 횡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품과 가품은 섞이지 않습니다. 단지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끝으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양자 계측기 감정,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양자계측기에 1119년도에 나온 이 도자기입니다. 대전에 감정소에서 감정을 하는 것을 사진이 찍힌 것이고요. 만약 이 도자기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다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공개적으로 또 다른 나라에서도 보고 있겠지만 또 제 이야기는 통역을 통한 프로그램으로서 통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제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데코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또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고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데코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장을 하고 싶은 분이 또 보는 눈이 있다면 이 가격이 5만 달러라는 부분이 아주 적은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높은 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격이. 그래서 저는 마지막 글에 이렇게 쓰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